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공교육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 조민 학생 문제된 이 경제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수시평가가 그걸 시도해 본 거예요. 입학사정관제나 이거 뭐냐면은 평가를 종합평가로 바꿔야 교육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결합된 이 종합평가가 맞아요. 문제는 여기서도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제도의 도입의 핵심 하자가 뭘까요? 이명박도 도입한 수시평가. 핵심 문제가 뭘까요? 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지선다형 평가로는 절대 교육이 나아질 수 없는데 평가, 종합평가, 객관성 문제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손 안 대고 코 풀라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손 안 대고 국가가 손 안 대고 코 풀라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제도의 변경에 따르는 투자액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예요. 학부형이 고스란히 앉는 거예요. 그러니 학부형의 계층 차이에 따라서 사다리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제일 사업자 중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 말이 좋아 기업인데 실제로는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좋은 정책을 실시합니다. 국가가 돈을 안 써요. 이해되시죠?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돈을 안 쓰고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아작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시험 자체는 수시가 더 좋은 시험이에요. 형식에서는 수시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 입학사정관제가 훨씬 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하고 그걸 하라고 하니 지금 이번 경기 부양 홍남기가 하고 있는 거 불황을 극복하는 코로나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는 거 어떻게 해요? 규제 완화. 법과 제도만 바꾸면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이고 되는 방법만 자꾸 모색한다는 거야. 그게 쉬우니까. 그러면 왜 투자를 안 하는데? 왜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는데? 세금을 많이 안 걷으니까. 왜 세금을 많이 안 걷는데?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정책을 도입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 심상정 대표가 덴마크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덴마크 시민이 50% 세금 가져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말할 때 덴마크 직접 갔어요. 방송팀하고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해외 로케입니다. 근데 심상정 대표가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국민 정서상 정세는 안 된다. 정의당 대표께서. 박근혜랑 똑같은 겁니다. 정세 없는 복지. 앞뒤에 산수가 안 맞는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뒤에 산수가 엑셀이 없는 정치는 선동이자 포퓰리즘입니다. 파워포인트만 있는 당으로 따지면 정의당만한 당이 없어요. 이번에 100만원 전환 기본소득 지급하는 건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심상정 대표 아닙니까? 인당 100만원씩 전환 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지급하라! 열심히 얘기한 게 진보정당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가 없는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만 주장하는 거예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심상정 대표의 해결 방안 1% 초부유세 1% 초부유세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 살림을 어떻게 맡겨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진보 정치인이라고 놔둬요? 우리는 다 아는데, 어? 치우침 없는 양적 완화, 우리는 다 아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편 증세. 전환 기본소득은 국채 발행으로. 그 얘기를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왜? 무식하니까. 왜?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금융통화적 획책이라고 보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은 정의당 내에서 신자유주의적 사악한 획책이라고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돈 만들기, 저는 그런 접근 싫어해요.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돈 만들 방안을 전혀 제대로 짜지 않은 채 돈 주라만 떠드니까. 맞습니다. 세금 내는 인구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복지 지출이 돈 버는 거예요. 진짜로. 프랑스처럼 해야 돼요. 복지 지출을 팍팍 하면요. 세금이 더 거쳐요. 조세 부담률 변동 없이. 사람 수가 많아지잖아요. GDP 성장 간단해. 인구를 늘리면 GDP가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복지 지출을 많이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서 인구가 늘어요. 100%. 100%. 강제 결혼은 무슨 강제 결혼? 결혼 안 하고 애 낳으면 되죠. 결혼 안 하고 애 낳아도 되는 복지 사회를 만들면은 다 북유럽 사회는 바로 그거예요. 결혼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애들이 사고 쳐서 애 낳아도 아무 걱정 없는 사고가 아니게 되는 사회, 그게 복지 사회예요. 일단 세상에 덜컥 나오면, 이 나라 국민으로 덜컥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 없는 사회야. 거기는 다 동거가 일반적이에요. 복지사회의 특징입니다. 왜 동거가 일반적이겠어요? 나쁠 게 없거든. 불리할 게 없거든. 동거한다고 해서. 사실상 결혼제도는 서구에서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많이 사고치고 썸 타서 사고치고 많이 낳고 그 애들이 국민으로 성장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은 어떻게 변동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산과 결혼과 자살이 복지 지표의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고 총체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출산율 추이,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 추이.
그게 굉장히 의미는 허허 미쳐버리겠다. 진보가 진보가 흠잡을 일 있으면 맨날 흠잡는다고. 아까 그 보세요. 합계 출산율 보이십니까? 합계 출산율 추이 1이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이 무너진 정부예요. 정당 지지도 갖고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임 여성 1명당 0.977명으로 떨어졌어요. 빼박 팩트입니다, 이게. 근데 정권은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 최인호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도 정권 안 바뀌어요. 자, 이번에는 자살 숫자를 볼까요? 자살률 추이. 어떨 것 같아요? 두두두두둥. 자, 출산율은 저렇게 됐는데 자살률은 어떨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